여러분, 45조 원, 그리고 1인당 평균 5억 원? 아,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아마 진짜 헛웃음부터 나오는 숫자일 겁니다. 네, 정말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값을 한 번에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야기니까요. 이게 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숫자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작성한 그 175페이지의 분량의 내부 실태 보고서가 있잖아요.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단순히 그 배부른 자들의 탐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아요.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그 한 기업의 기형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주 거대한 청구서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요, 겉으로는 막 45조 원이라는 돈을 둘러싼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수출의 거의 40%를 책임지는 반도체 라인을 통째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를 해부합니다. 네, 지금 쏟아지는 경제 기사들이랑 양측의 입장문을 다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 결렬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양측 모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이 진짜 라인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전 세계 기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파괴력을 가집니다. 자, 그럼 그 45조 원이라는 요구 조건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대치로 한 300조 원대까지 전망되니까 그걸 계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성과급 재원만 45조 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미래 기술을 위해 쏟아부은 연구개발비, 즉 R&D 전체 비용이 3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거기다 400만 명의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이 11조 1천억 원이에요. 아니, 연구개발비보다 많고 주주 배당금의 4배가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회사의 미래 투자나 주주 환원보다 성과급이 먼저라는 식의 요구로 보일 수밖에 없죠. 참, 회사를 무슨 미래를 위한 혁신 기지가 아니라 아예 단기적인 성과급 분배 기계로 만들겠다는 건지. 사옥 앞에서는 막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1인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구조 황당할 수밖에 없는 숫자 아닙니까? 외부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반응이고요. 하지만 이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보상의 상향평준화 현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SK 하이닉스의 상황도 짚어봐야 하고요. 아, 그 최근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붐이 일면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막 핵심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HBM이 정확히 뭔가요? 요즘 뉴스에 진짜 매일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쉽게 비유하자면 AI 반도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가 댐에서 물을 빼내는 아주 좁은 파이프였다면 HBM은 그 파이프 수백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초대형 배수관인 거죠. 아, 데이터를 확 쏟아부을 수 있게 길을 넓혀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AI 칩 제조사들은 이 거대한 배수관이 없으면 칩 자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절대적인 병목 기술이 된 겁니다. 문제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먼저 쥐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 규모가 확 커졌군요. 네, 그 결과 SK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96.4%, 거기다 생산성 경영까지 영끌어해서 총 32,604%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아, 그게 인터넷을 막 뜨겁게 달궜던 그 이른바 킹산직 열풍이군요. 연봉 1억 원인 직원이 보너스로만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엔지니어 한 명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핵심 인재가 길 건너 경쟁사로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 경쟁적으로 보상 규모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이 들었겠네요. 엄청났죠. 과거에는 항상 업계 1위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HBM 시장에서 밀렸다는 내부적인 위기감이 컸고요. 거기다 보상에서조차 경쟁사랑 막 억 단위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결국 그 45조 원이라는 수치는 반도체 인재 영입 전쟁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산물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극소수 첨단 기업들만의 고액 보상 경쟁이 전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벌려놓고 있다는 객관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보셨겠지만 보통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합당한 좋은 점수를 기대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노조가 낸 그 175페이지 보고서를 뜯어보면요. 삼성이 그동안 유지해온 고과 제도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가랑은 진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45조 원이라는 이 극단적인 요구의 이면에는 바로 이 기형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네. 보고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삼성의 절대적인 상대평가 시스템입니다. 흔히 조직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려고 상대평가를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의 수학적 구조를 보면 철저하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 상대평가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멈출 수 없는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팀원 10명이 모두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가정해보죠. 네, 모두가 성과를 낸 상황이죠. 하지만 회사의 규정상 하위 10%, 그러니까 10명은 무조건 NI, 개선 요망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의자에 앉지 못하고 탈락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그 탈락자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노조가 폭발한 핵심 원인이에요. 보고서 실태 조사를 보면 이 피할 수 없는 하위 10%의 할당량을 채우려고 중간 관리자들이 업무 성과와 무관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타겟이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 심각한 질병으로 병가를 쓴 직원,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업재해 처리를 받고 온 노동자들에게 이 NI 등급이 공공연하게 부여된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공장에서 다쳐서 치료받고 왔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네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고생했으니 네가 하위 등급 가져가라 하면서 벌칙을 준다는 거잖아요. 참 정말 심각한 문제죠. 평가를 낮게 받으면 그냥 이번 달 기분이 나쁘고 마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의 임금 구조는 누적식 연봉제거든요. 한번 NI 등급을 받게 되면 그해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됩니다.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의 기본급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임금 격차로 이어져요. 승진 누락은 기본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고과권자인 중간 관리자가 한 사람의 직장 생활 전체를 좌지우지할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다 보니까 진짜 상상하기 힘든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보고서에는 좋은 고과를 받으려고 혹은 그 최하위 고과를 피하려고 주말마다 관리자의 시골 고향집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고 김장을 해줬다는 믿기 힘든 증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주말 농장을 대신해준다고요? 네, 게다가 특정 성별에게 하위 고과를 몰아주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최고의 직장, 5억 원의 성과급, 이런 타이틀 뒤에는 철저하게 계급화된 권력관계가 있었던 거네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동료가 다쳐서 쉬기를 은근히 바라야 하는 진짜 숨막히는 지옥이 있었다는 거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이 왜 이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는지 그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차등 보상 방식이 구성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생산성을 쥐어짜는 원동력이었거든요. 이른바 관리의 삼성의 엔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변질됐습니다. 산재를 당해도 벌칙을 받으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게 되고 이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직결됩니다. 육아휴직자한테 불이익 주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그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불투명하고 폭력적인 평가 시스템 속에서 수십 년간 참아온 부조리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성격이 짙은 거죠. 원인은 알겠습니다. 회사의 낡은 평가 제도가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양측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면요. 이것도 상식선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양쪽 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죠. 네, 노조는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파업을 준비하는 걸 보면 우선 노조 측부터 보죠. 회사의 갑질과 억압에 분노해서 파업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나 동료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 말이죠. 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강제전배나 해고 상황이 오면 파업에 불참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올리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한 거예요. 결국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반대로 사측은요.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겠다고 하청업체, 즉 협력업체 직원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는 꼼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거 양쪽 다 막 합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이 갈등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노동법의 근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측의 협력업체 투입 시도를 보죠. 우리 노동조합법 제43조는 파업기관 중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왜 있는 거죠? 그냥 회사가 파업 대책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걸 허용하면 노조의 파업권 자체가 무력화되니까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생산을 멈출 수 있어야 사측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측이 돈으로 외부 인력을 끌어와서 공장을 돌려버리면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아, 파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과거 다른 기업 파업 당시 원청이 투입한 직영기사조차 법원에서 불법 대체근로로 판결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하청 인력을 라인에 투입한다면 경영진은 불법 파견 및 부당노동 행위로 형사처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그럼 노조가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단을 만들겠다고 한 건요.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박을 통해 노동자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동료들 명단을 작성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요죄나 업무방해 소지가 다분하죠. 양측 모두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네요. 좋아요. 그럼 이 진흙탕 싸움이 끝내 타협점을 못 찾고 진짜 18일간 총파업이 강행돼서 반도체 폐비 멈춰버린다고 상상해보죠. 언론에서는 막 하루만 멈춰도 피해액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잠깐만요. 공장 전원 내렸다가 나중에 타협되면 다시 전원 켜고 기계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18일 쉬었다고 노조가 추산하는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계산이죠? 반도체 팹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시면 그 숫자가 절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그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컨베어 벨트를 멈추고 퇴근했다가 다음 날 다시 스위치 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 24시간 돌아가야 하나요? 네, 웨이퍼 한 장이 완제품이 되기까지 짧게는 2달, 길게는 석 달 동안 수백 번의 화학적, 물리적 공정을 연속으로 거쳐야 해요. 진공 상태의 체인버 안에서 플라스마를 발생시키거나 초정밀 오븐에서 특수가스를 주입해 막을 입히는 시기죠.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막 요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오븐 코드를 훅 뽑아버리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냥 빵이 좀 타는 수준이 아니죠. 기계가 단 1분만 멈춰도 팹 내부의 항온, 한습, 기압, 그리고 극도로 통제된 클린룸의 미세먼지 농도 밸런스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진행 중이던 화학 반응이 중간에 끊기고 수만 장의 웨이퍼 위에 그려지던 나노 단위의 미세 회로는 전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재활용이요? 불가능합니다. 헐, 그럼 다 버려야 해요? 네, 그 수만 장의 웨이퍼는 문자 그대로 고철 덩어리, 전량 폐기물 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장비를 다시 가동하려고 해도 수백 대의 설비가 뿜어내는 온도와 압력의 0점을 다시 맞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만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려요. 와, 30조 원이라는 금액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단순히 기계를 못 돌린 시간이 아니라 그 막대한 원자재 폐기 비용이랑 재설정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물리적 손실이죠. 참. 그럼 이건 양쪽 다 공멸하는 길 아닙니까? 노조가 그토록 원했던 45조 원짜리 성과급 재원 자체가 파업을 하는 순간 그냥 공중으로 징벌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30조 원 손실을 떠안으면 파이는 사라지니까요. 성과급은커녕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텐데 완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상태네요.
그런데 당장의 재무적 손실보다 수백 배 더 무서운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 붕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매일 단위로 칩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납기일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이들에게 공급사의 납기일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주 산업이라 고객사가 선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 라인을 배정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부 노사 갈등 때문에 핵심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그널이겠네요. 삼성의 공급망이 불안정하다는 거니까요. 완벽하게 최악의 시그널입니다. 고객사들은 즉각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물량을 쪼갤 것이고 그 빈자리는 대만의 TSMC나 다른 경쟁업체들이 순식간에 흡수하게 될 겁니다. 한번 뺏긴 고객을 다시 데려오기는 어렵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삼성은 차세대 HBM4 양산을 기점으로 시장 패권을 되찾아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파업은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즉 고객의 신뢰를 제 손으로 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자, 이 복잡하고도 거대한 쟁점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돈과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파국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노사 대립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1인당 5억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현실 감각을 상실한 억지처럼 보였죠. 맞아요. 하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누군가 한 명을 반드시 희생양으로 만들어야만 유지되는 잔혹한 의자 뺏기 게임, 그리고 산재와 육아휴직마저 페널티로 둔갑시키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수십 년간 고모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수싸움이 합법과 불법을 남나드는 협박과 꼼수로 얼룩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험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사이 세계 시장의 시계는 냉혹한 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한국 반도체 라인이 멈추기만을 막 숨죽여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사의 이익을 다 계상하면서요. 노사는 서로를 향해 겨눈 칼끝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대한민국 경제의 40%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시는 그 스마트폰, 지금 직장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PC, 그리고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AI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현대 문명의 혈관에 흐르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파국을 맞아 패배 스위치가 내려간다면 그 충격파는 글로벌 IT 기기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겠죠. 네, 여러분의 지갑으로 고스란히 덮쳐올 겁니다. 이 사태는 결코 뉴스의 경제면에만 머무는 남의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고도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모든 공정이 사람 손길 없이 기계로 자동화되는 초현대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최첨단 기계들의 두뇌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반도체 공장이 인간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할 것인가 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오래된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아이러니네요. 기술이 아무리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한들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 내부의 심리적 계약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기술 기업의 미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